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장면들을 보셨고요. 앞쪽에는 흉부압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흉부압박이 중요하기 때문에 흉부압박에 대한 내용들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부터는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 기본 심폐소생술의 흉부압박을 30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인공호흡을 하려면 뭐 숨을 불어넣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일단 열려야 돼요.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공기를 불어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여는 방법으로 헤드 틸트 친 리프트 매니버를 하게 돼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건 이제 환자가, 시술자가 옆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흉부 압박을 하다가 인공호흡을 하려고 하는 단계인 거죠. 혼자 할 때는 헤드 틸트 친 리프트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에서 흉부 압박을 누군가가 하고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이 머리맡에서 이제 대기할 수 있는, 즉 두 사람이 CPR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기도에만 더, 그러니까 인공호흡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 스러스트 매니버라는 걸 해요. 조 스러스트 매니버라는 건 뭐냐 하면 아래 턱을 위로 당겨서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턱을 위로 올린다. 여기서도 지금 머리를 뒤로 젖히고 아래 턱을 위로 올리는 거죠. 아래 턱을 위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조스러스트 매니버의 장점은 뭐냐 하면 목을 뒤로 젖히지 않고 턱만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경추 손상이 있는 의심되는 환자에서 좀 더 경추를 보호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헤이티트 친리프트 매니버가 이제 권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일반인들은 그냥 헤이틸트 친리프트 매니버 하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같은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은 그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머리나 목에 손상이 없는 경우,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헤이틸트 친리프트 매니버를 하지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조스러스트 매니버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조스러스트 매니버를 했는데 잘 안 되고 헤이틸트 친리프트를 해야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기도가 확보되는 것 같다 라는 상황에서는 조스러스트 매니버를 버리고 헤이틸트 친리프트 매니버를 하라는 거죠. 뭐 지금 경추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조스러스트는 잘 못하겠고 헤이틸트 친리프트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경추 손상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냥 헤이틸트 친리프트를 해라 이거죠. 자, 인공호흡, 우리가 보통 구조호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펄스가 있는 상태에서 호흡만 없는 경우에는 인공호흡만 하면 되는 거죠. 구조호흡만 하면 되는 거고요. 펄스가 없으면서 호흡도 없는 경우에는 30번의 흉부압박을 하고 2번의 인공호흡, 구조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마우스 투 마우스 브리딩을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 어떤 경우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입으로 덮기에는 입 자체가 너무 작죠. 그런 경우에는 코까지 덮고 입과 코를 자기의 입으로 다 막고 브리딩을 해주면 좋아요. 자, 마우스 투 마우스 브리딩을 할 때는 구강대 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할 때는 문제가 뭐냐 하면 코를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람을 불어넣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만 코로 해서 다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코를 반드시 막아줘야 되고, 트라키오스토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위에가 막혀 있으니까 지금 트라키오스토미가 되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스토마에다 대고 레스큐 브리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그냥 바로 그 환자의 몸에다가 입을 대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은 이렇게 베리어 디바이스, 마스크를 이용해서 인공호흡을 하게 되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백마스크를 이용한 벤틸레이션, 인공호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투베이션, 기관 삭관을 하고 나면 튜브에다가 백을 연결해서 이걸 짜주면서 인공호흡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자, 아까 30대 2의 사이클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되죠?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30대 2의 사이클로 해야 되고, 어드밴스드 에어웨이가 들어간 순간부터는 사이클이 없어진다. 지속적인 흉부 압박과 6초에 한 번씩 해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심폐소생술을 실제 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레스큐 브리딩이라는 거는 흉부 압박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맥박이 있어서 흉부 압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분당 10회 정도를 하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슴이 올라오는 게 눈에 확인이 될 정도의 양으로 하면 되고, 그 양은 실제로 약 500에서 600cc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cc라는 거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슴이 팽창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공기를 불어넣어 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충분히 불어넣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여기 보면 하이퍼벤틸레이션, 과호흡을 피해라 하는 얘기가 있죠. 과호흡을 하게 되면 폐가 과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팽창 때문에 뭐 폐가 터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폐가 터지기 전에도 흉곽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비너스 리턴이 떨어지겠죠. 정맥 환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심박출량이 오히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과환기는 피해라, 반드시. 자, 배리어 디바이스를 이용한, 마스크를 이용한 인공호흡이고요. 굉장히 편해 보이죠? 예. 실제로 입을 대고 하는 것보다는, 구강대 구강법보다는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스키 연습을 하게 되면 이런 거를 쓰진 않고, 우리나라 의사고시에서는, 실기고시에서는 이런 배리어를 이용한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백 마스크를 이용한 벤틸레이션인 경우에는 반드시 2명이 있어야 되겠죠. 한 사람은 머리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이걸 하기는 어렵고, 둘이 있을 때. 자, 백마스크 벤틸레이션 할 때는 우리가 EC 테크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E가 있고, 그죠? 여기 E가 있고, 세 손가락으로 턱을 붙잡아 들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이거 마스크를 환자 얼굴에 밀착을 시키는 방식으로 들어주고 밀착시키고 해서 EC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얼굴이 큰 사람 같은 경우엔, 머리가 너무 큰 사람 같은 경우엔, 혹은 내 손이 너무 작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기 힘들겠죠. 들기가 어려워요. 밀착시키기도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두 손으로 양쪽으로 감싸고 에어웨이를 확보한 다음에 옆에서 벤틸레이션을 다른 사람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주로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기관사건을 하기 전에 많이 하는 백마스크 벤틸레이션이 되겠어요. 자, 크리코이드 프레셔라는 건 예전에는 거의 루틴으로 했었는데, 여기 보면 현재는 크리코이드 프레셔는 루틴하게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크리코이드 카틸리지라는 게 윤상 연골이죠. 그래서 여기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바로 밑에 있게 되는데, 이 카틸리지를 엠브베깅을 할 때 눌러주는 거예요. 왜 눌러줘요? 이게 누르면 우리가 기도는 연골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눌리질 않죠. 근데 식도는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르면 눌려요. 공기가 여기서 들어가는데 식도로도 들어가고 기도로도 들어가겠죠. 식도로 들어가는 양을 최소화해서 아래쪽에, 배 쪽에 공기가 덜 들어가게 해서 가스트릭 인플레이션을 막고, 가스트릭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우리가 구토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스피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는 목적으로 크리코이드 프레셔라는 걸 예전에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더라. 특히 레코멘데이션 하진 않고 있어요. 이 크리코이드 프레셔를 주는 그 술기를 셀링 매니버라고도 해요. 뭐 워낙 예전부터 유명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뛰어요. 효과적인 순환을 보이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반응이 없는 환자한테는 리커버리 포지션이라는 자세를 취해주게 돼요. 환자를 똑바로 눕혀놓게 되면 토하다가 기도폐색이 일어나고, 또 누워있는 것 자체가 기도폐색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흡인, 즉 폐로의 아스피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펴고 접은 다음에 머리를 팔에다 받쳐주고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고 다리를 세워서 이렇게 더 엎어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리커버리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흡과 맥박이 회복된 경우에 이런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방법은 이렇게 팔을 펴고 이렇게 접어서 턱에다 받쳐주고 다리를 세우고 돌려서 환자를 이렇게 당겨서 돌리면 이제 이 포지션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인 기본 심폐소생술의 알고리즘 순서에 따라서 세부 사항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할 얘기는 제세동에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가 BLS에서 하는 제세동은 자동 제세동기 AED를 가지고 시행을 하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제세동기를 현장까지 끌고 나가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를 만들어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재세동을 하기 위함이죠. 병원 박심정지의 원인이 심근경색에 의한 심실세동이고, 그 심실세동의 거의 유일한 치료는 재세동이죠. 디피브릴레이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세동이죠. 심실세동을 제거한다 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빨리 우리가 재세동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심실세동을 없애고자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아주 급격하게 재세동의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앞에서 봤듯이 재세동이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 무수축으로 바뀌게 돼요. 심실세동은 치료가 가능한 부정맥이지만 무수축은 치료할 수 없는 거의 죽은 사람의 심전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자동 재세동기를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고안을 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 재세동기에는 심전도가 나오지 않아요. 이 자동 재세동기는 굉장히 편리하고 심전도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재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장비이지만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죠. 기계가 심전도를 읽어드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수십 초에서 길게는 1분이 넘어가는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자, 이것은 자동 재세동기의 가장 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지체될수록 재세동의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것 하나와 체스트 컴프레션을 인터럽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자동 재세동기는 일종의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료관계 종사자는 만일 AED에 심전도가 나온다면 기계가 그것을 읽어드리고 샥을 줘라 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의료관계 종사자들은 심전도가 나오는 AED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기계보다 훨씬 빨리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심전도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BLS 알고리즘의 이 부분, 리듬 체크 리듬, 쇼크 오브 리듬인가요? 하는 것이 자동 재세동기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직접 판단하자는 것이죠. 전문 심폐소생술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AED를 사용하지 않고 의료진이 직접 재세동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의료관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BLS 영역에서도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심정지 환자의 리듬 어세스먼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심전도 분석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속에서부터 울렁거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거예요. 기초의학 때부터 몇 달 전 순환기 시간까지 지겹게 많은 심전도들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을 거예요. 심정지 상태에서의 리듬 어세스먼트는, 심전도 판독은 그보다 훨씬 간단하고 아주 쉬워요.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 판독은, 리듬 어세스먼트는 그 목적이 단 하나예요. 재세동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럼 우리는 심전도를 보고 이 심전도가 노멀 사이너스 리듬인지, 심실세동인지, PSVT인지, 애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인지, 3도 블락인지, 1도 블락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재세동이 필요한 리듬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수많은 심전도의 모양을 어떻게 재세동이 필요한 리듬과 필요하지 않은 리듬으로 나눌 것인가. 재세동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심실세동, 심실빈맥 중에 맥박이 없는 심실빈맥, 즉 펄슬리스 VT, 무맥성 심실빈맥, 이 두 가지 뿐이에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전부 다 재세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예요. 필요하지 않다기보다 재세동을 하면 안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재세동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뭐냐? 무수축인 경우에는 재세동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재세동이란 말 자체가 세동을 제거한다는 말인데, 무수축은 세동이 아니죠. 심실세동이 아니죠.
샥을 줘봤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약자로 PEA라고 하는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이것은 우리말로 무맥성 전기활동이라고 해요. 앞에 나온 무맥성 같은 말이죠. 전기활동, 무맥성 전기활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심전도를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PEA라는 심전도 판독은 우리가 흔히 해왔던 12리드 심전도 종이 한 장을 딱 들고 이게 무엇냐 하고 물어서는 답을 알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PA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과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의 모양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쉬워요. 일단 모양이 톱니바퀴처럼 울퉁불퉁해요. 아래 위로 울퉁불퉁한 모양이죠. 그 앰플리튜드와 프리퀀시가 일정하지 않으면, 높이와 간격이 일정하지 않죠. 일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심실세동이에요. 이것은 앰플리튜드와 프리퀀시가 일정하죠. 간격과 높이가 일정해요. 그럼 이것은 심실빈맥이죠. 사실 우리가 이것이 심실세동이냐 심실빈맥이냐 어떤 거냐를 구별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왜? 이 둘은 모두 재세동을 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정지 환자의 리듬 어세스먼트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세동이 필요한 리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이 심실세동이냐 심실빈맥이냐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이런 리듬을 봤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재세동이 필요한 리듬이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샤커블 리듬이라고 하는 거죠. 무맥성 심실빈맥이냐 아니냐, 무맥성이냐 유맥성이냐, 펄스가 있는 VT냐 펄스가 없는 VT냐는 당연히 심정지 환자이기 때문에 맥박이 없는 거죠. 심정지라는 것 자체가 심장이 안 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심정지 환자에서의 VT는 당연히 펄슬리스 VT예요. 무맥성 심실빈맥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재세동을 하면 안 되는 경우 에이시스톨과 PA가 있어요. 에이시스톨이란 건 뭐냐? 쉽죠. 말 그대로 무수축이고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며 심장 안에 어떠한 전기 활동도 없는 경우죠. 그래서 심전도의 모양은 평탄한 플랫한 라인을 그리게 돼요. 우리가 임상에서는 무수축을 일종의 속어로 플랫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심전도가 플랫이라는 것은 환자가 사망했다 라는 것과 거의 동의어처럼 여겨져요.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죠. PA가 남았어요.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가 남아있어요. 여러 모양들의 심전도가 있어요. 자, 이 심전도를 보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판독할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이런 심전도를 보면 무슨 고민을 했겠어요? P웨이브가 있고 QRS가 있고 T웨이브가 있는 사이너스 리듬인 것 같은데, 잘 보면 P웨이브와 QRS의 간격이 좀 이상하죠? 얘는 넓고 얘는 조금 좁아진 듯하고 얘는 더 좁아진 듯한데 비슷한가?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리듬이죠? 재세동이 필요하지 않은 리듬이죠. 재세동이 필요하지 않은 리듬. 왜? 심실세동과 심실빈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건 어때요? 좀 까리하죠? 싸해요 뭔가? 이게 뭐지? 정셔널 리듬인가? T웨이브가 있나 없나? QRS가 좀 넓은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라고 하면 돼요? 재세동이 필요하지 않은 리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밑에 거 보세요.
자, P웨이브가 있는데, 여기 뭐 두 개가 있고, 여기는 또 P웨이브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긴 또 이상한 게 하나 있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은 리듬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은 리듬이에요. 자, 이런 심전도를 보면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이 죽었나? 심장이 멎었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심장에 정기적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 심전도만 보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환자들은 모두 심정지 환자죠.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인데 심장이 뛰지 않고 있는 사람인데 심전도가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맥박이 없는데 전기 활동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펄스리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죠. 약자로 PA라고 해요. 이해했나요? 어세스먼트를 해보죠. 제일 위에 거 이건 뭐죠? 심실세동인가요? 심실빈맥인가요? 여기만 끊어놓고 보면 심실빈맥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샤커블 리듬이라고 하면 돼요. 샤커블 리듬. 조금 더 세련되게 이야기하자면 심실세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시험을 볼 때는 이것은 심실세동이고 이것은 심실빈맥입니다 라는 구별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심정지가 일어난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죠? 이거는 브라디카디아네요. 여기 P웨이브가 QRS 뒤에 따라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넓어져 있는데 한 20회에서 30회 정도밖에 안 뛰는 것 같은데 정셔널 브라디카디아인가요? 필요 없다는 거죠. 뭐예요? 이거는 PA죠. 샥이 필요하지 않은 리듬이고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세련되게 이야기한다면 PA예요. PA,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제일 밑에 건 뭔가요? 이게 뭐 일자가 맞나요? 뭔가 정기적인 활동이 있는 듯 하지 않나요? 완전히 일자가 아닌데 플랫이 아닌데 플래시든 아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지금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와중에 이러한 리듬이 보였다. 이것은 샤컵을 하지 않은 리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무수축일 수도 있고 무수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샤컵을 리듬은 절대 아닌 거죠.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를 어떻게 판독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심전도를 갖다 던져주더라도 여러분은 이것이 샤커블 리듬인지 아닌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구별하는 방법은 심실세동과 심실빈맥의 모양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무수축이거나 PA이거나 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심전도를 다 갖다 놓고 100장을 갖다 놓고 그 중에 2장이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이고 그 중에 한 장이 무수축이라면 나머지 97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PA가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심각한 부분은 다 지나갔어요. 자동 제세동기를 어떻게 쓰는가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고 시간을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동 제세동기는 아주 단순하게 생겼어요. 환자한테 붙이는 패드가 2개 있고 그 패드는 자동 제세동기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한 커넥터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에는 버튼이 대개 2개가 있어요. 2개. 그 2개 버튼 뭘까요? 하나는 전원 버튼이고 하나는 샥 버튼이에요. 간단하죠? 여기에 버튼이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하나가 더 있다면 그건 무슨 버튼일까요?
준비가 됐으니 분석을 하세요 하는 명령을 기계에다 내리는 분석 버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버튼이 여러 개가 있으면 잘 못해요. 이게 뭐지? 잘못 누를 수도 있고, 처음 자동 제세동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초창기에는 버튼이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패드를 환자한테 붙이고 커넥터를 연결한 다음에 전원을 켜고 분석 버튼을 눌러야지 작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석 버튼은 2분마다 시술자들이 환자를 만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분석 버튼을 눌러야지 또 자동 제세동기 AED가 분석을 시작했어요. 분석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샥을 주세요. 샥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명령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제세동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이 나오냐? 첫 번째,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기계를 켜는 거는 사람이 해야겠죠. 그것도 귀찮아서 어떤 경우는 박스를 열면 자동 제세동기가 들어있는 포장을 개봉을 하는 순간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게 해놓은 기계도 있어요. 그러면 전원이 켜지죠. 그러면 그때 제세동기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전원이 켜지고 나면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라는 명령이 나오고, 여기 보면 패드에 그림이 있죠.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그림이 있어요. 패드를 부착하고 나면 패드의 연결선을 자동 제세동기와 연결시키세요 하는 명령이 나와요. 커넥터를 연결하세요. 대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커넥터를 연결하는 순간부터 자동 제세동기는 리듬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물론 리듬을 분석하기 전에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라는 명령도 나오죠. 그럼 일정 시간 동안 심전도를 읽어드리고 분석을 해서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하고 샥을 누르면, 샥 버튼을 누르면 샥이 들어간 이후에 또 제세동기에서 말이 나와요. 즉시 흉부 압박을 시작하세요.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흉부 압박을 계속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도 기계 전원만 켤 수 있으면 누구나 작동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심전도가 나오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의료관계 종사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주로 현장에서 환자 구조 활동을 담당하는 119 구급대들은 심전도가 보이는 AED를 사용을 해요. 자, 여기는 주의사항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잠깐 멈추고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죠. 비록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AED 사용에는 공통적인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AED의 전원을 켜고요. 운반 케이스를 열거나 AED의 뚜껑을 열고 전원을 켭니다. 어떤 것들은 AED의 뚜껑을 열 때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돼 있는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AED가 여러분에게 다음 해야 할 행동을 지시하겠지만 AED의 사용 단계를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AED는 성인용과 소아용 패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성인 패드는 8살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드의 포장지를 벗기시고요. 패드 위에 그려진 그림대로 패드의 끈끈한 면을 환자의 맨가슴에 붙이세요. 한쪽 패드는 왼쪽 젖꼭지 옆쪽에 붙이고 다른 한쪽 패드는 환자의 오른쪽 빗장표 바로 아래에 붙여주세요. AED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환자로부터 떨어지면 AED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분석 중입니다. 우리 역할을 바꿉시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충전 중.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제세동이 실시됩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충전 중에는 호흡을 보조하던 사람을 포함해 환자를 만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시고요.
이론적으로 여러분은 가슴 압박 동안 혹은 가슴 압박 한 주기 직후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어떤 AED는 당신에게 심전도를 분석할 수 있게 분석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AED는 분석 버튼을 누르는 동작 없이 자동으로 분석하기도 하죠. AED는 심전도를 분석하는데 약 5에서 15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 제세동이 필요하다면 AED는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만약 제세동을 실시해야 한다면 AED가 환자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제세동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할 테고요. AED로부터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는데 때로는 모두 떨어지십시오 또는 단순히 떨어지세요라고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아무도 환자에게 닿아 있지 않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제세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세동이 환자에게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놀라지 마시고요. AED로부터 제세동이 하나, 시행되면 둘, 셋, 즉시 넷, 가슴 압박부터 다섯, 여섯, 심폐소생술을 일곱, 시작합니다. 여덟, 아홉, 열, 이때 열하나, AED를 열둘, 제거하거나 열셋, 끄지는 열넷, 마세요.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AED는 열여덟, 2분마다 열아홉, 분석과 스물, 제세동의 스물하나, 주기를 스물둘, 반복할 스물셋, 겁니다.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제세동 서른. 필요하지 않습니다. AED가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맥박을 확인하지 말고 즉시 하나, 가슴 압박을 둘, 다시 셋, 시작하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럼 AED를 사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특수 상황을 알아볼까요? 가슴에 털이 많은 환자의 경우 패드가 가슴에 단단하게 부착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죠. 그러면 AED에서 패드의 접착 상태를 확인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패드를 좀 더 단단하게 붙여보고 그래도 잘 붙지 않으면 가슴털을 제거할 수 있게 패드를 강하게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슴털이 제거된 피부 위에 새로운 패드를 다시 붙입니다. 만약 환자의 가슴이 물에 젖어 있다면 전기가 물과 패드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환자의 심장에 충분한 전기량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죠. 때문에 환자가 물속에 쓰러져 있다면 환자를 즉시 마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눈 위나 작은 웅덩이에 환자가 누워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AED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환자의 가슴이 물이나 땀에 젖어 있다면 AED 패드를 붙이기 전에 신속하게 환자의 가슴을 닦아야겠죠. 하지만 완전히 말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 AED의 패드를 부착할 위치에 가슴 피부 아래에 인공 심박기 또는 제세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만약 이런 장치가 보이면 패드가 장치를 직접 덮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패드를 약물 패치 위에 덮어서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만약 제세동이 지연되지만 않는다면 약물 패치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가슴을 닦은 뒤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ALS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전문 심폐소생술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강조하기도 하지만 심폐소생술이 끝날 때까지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 그것은 하이 퀄리티 CPR이라는 것입니다. 양질의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깊이와 속도와 여러 가지 자세와 이완, 인터럽션을 줄이는 것 등등. 그래서 깊이나 속도 이런 물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구조자들이 스스로 하기가 어렵고 옆에 있는 사람이 흉부 압박을 하거나 인공호흡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고 계속 피드백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계들이 있어요. 오디오 비주얼 피드백 디바이스들인데 여러분들 내년에 오스키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러한 피드백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인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흉부 압박을 하는데 내가 분당 얼마의 속도를 하고 있는가, 깊이는 어느 정도 누르고 있는가, 이완은 충분히 시키고 있는가 등등을 수치화해 주는 그런 장비들이죠. 그런 장비들을 교육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구조자들이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BLS, 심폐소생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팀이 하는 것이고 심폐소생술 팀의 퀄리티가 양질로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수련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가장 기초적인 심폐소생술은 컴프레션 온리 CPI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보다 약간
상위에 있는 것이 30대 2 인공호흡이 더해진 레스큐 브리딩이 더해진 30대 2 사이클 심폐소생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제대로 코디네이션 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팀 베이스드 리서시테이션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심폐소생술 팀의 일원이 될 수가 있어요. 팀이 잘 꾸려지고 팀의 퀄리티가 높아지려면 그 개개인의 퀄리티가 일단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폐소생술 팀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내년에 실습 교육도 많이 받게 될 텐데 그때도 여기서 그냥 단순히 시험 보기 위해서 실기고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평생 이제 가져가야 될 일이에요.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심폐소생술을 매일 하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일이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의사로서 쪽팔리지 않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를 바라요. 자, 기본 심폐소생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문 심폐소생술 ALS 강의가 이어집니다.